1년 전 이때쯤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후보가 당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미국 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실제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을 크게 움직였었죠. 최근에는 탈화폐 거래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재테크에 아주 중요할 수 있는 탈화폐 거래, 이 신조어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간밤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트럼프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중국에 향한 말, 예. 이것 때문에 증시는 좀 가뜩이나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좀 주가가 떨어지는데 오늘은 그 파월 의장의 QT, 즉 양적 기축을 종료하겠다 하는 거로 해서 시장이 이렇게 좀 버티는 모습, 그리고 IMF의 경제 전망이 올해 성장률이 속속 상향 조정되면서 경기에 민감한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어제 그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장 초반에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예. 장 이렇게 막판에 일중 변동으로 보면 코스피가 한 80포인트 정도 떨어뜨렸던 소위 그 마스카에 대한 이렇게 중국이 한국의 하나그룹의 미국에 있는 그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제재 이 문제가 이제 관심이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는 게임입니다. 히토리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4월 초에도 히토리와 함께 세계 항공을 장악한 중국이 트럼프 관세가 세게 나올수록 이것을 좀 대항카드로 쓰겠다 하는 방송을 아마 제목이 아마 네이버에라든가 이런 게 나온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2월 달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또 4월 초까지 트럼프 관세는 상호 관세는 세게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제도 이제 히토리에 대해서 사실 그 2년 전 상황과 다르다.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첨단 기술은 히토리가 많이 된다 해서 히토리가 이렇게 미국에 찌를 수 있는 전국 카드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고, 이것도 이제 타코로 미국이 좀 뒷공문을 빼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항공에 대해서 항만 수수료를 부과했는데요. 이건 트럼프가 지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주요 항구에 129곳을 완전히 중국이 장악했습니다. 미국도 LA 공항 항공까지도 LA가 항만까지도 중국이 장악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항만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 여기 이제 항공인데 항만을 고치겠습니다. 항만 그 수수료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했던 내용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사실 그 항만 수수료 관련돼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국내 언론에서 뭐 해상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월가에서는 타코에 대해서 타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히토리도 타코 문제, 그 다음에 항만 전쟁도 타코. 마지막에 트럼프가 물러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다시 이제 대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대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조치들이 왜 그럴까? 아까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에이펙 정상회담, 이게 정상회담은 미중 간 정상회담이 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력 등들의 카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에 이렇게 주가에 근본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하는 계기로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밤에 뉴욕 증시 보면은 일중의 변동폭이 컸고요. 이거는 장막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두 관련 발언. 중국이 일부러 미국의 대두를 안 사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농가를 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친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하나의 카드가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중국의 카드가 대두죠. 예. 이건 뭐 일전부터 계속해서 말했던 사항이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 그 세계 돼지고기 생산과 소비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시청자 여러분 대두 생산이 많습니다. 한 1년에 한 2천만 톤 정도 되는데요. 세계 돼지고기 생산의 50% 이상, 소비 50% 이상 되다 보니까 수입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 생산의 가장 큰 이렇게 그 재료가 이제 먹는 먹잇감이 사료로서의 콩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한 1억 톤 이상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에서 본 최대 농산물 중에 중국의 대두인데요. 중국에 대해서 수출했거든요. 예. 그럼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중국의 수입 생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트럼프 이게 40%에서 20%까지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근데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4월 달에 대두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인 대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뭐 제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급할 수밖에 없죠, 시청자 여러분. 왜냐? 미국의 농산물이라는 건 국민 표심에 굉장히 직결적이고 이 대두의 생산이 트럼프의 가장 표심적인 중소부 지역입니다. 중소부 지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hit돌이 안 돼, 항만 수수료 안 돼. 그 다음에 대두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키는 누가 갖고 있느냐?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APEC 정상회담에 협상력 등대를 위한 카드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이 그렇게 인식하면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움직인 또 다른 요인으로 이 IMF에서 발표했던 세계 경제 전망, 이 성장률 상향 이것도 요인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10월달 이렇게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연차 보고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전망치가 굉장히 주목되었거든요. 예. 더더나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거에서 거품 붕괴 얘기 나오다 보니까 펀더멘탈, 금리 인하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크니까 그중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예측력이 강한 IMF의 이 보고서가 굉장히 관심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 방송에서도 좀 올해 성장률이 상향 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이렇게 보면 4월달에 2.8%, 트럼프 관세 영향을 굉장히 높게 봤죠. 근데 그 위에 관세 영향이 적게 되다 보니까 결국 7월달에 중간 전망에서는 3%를 조정됐고, 근데 이번에 3.2%로 해서 거의 뭐 옛날 코로나 사태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관심이 되는 미국과 한국 경제 성장률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7월달에 1.9%에서 마침내 2%까지 이번에 조정됐습니다. 한국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장률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0.8%에서 0.9%입니다. 미국의 반토막입니다. 그렇지만 7월의 전반기에 비해서는 올라갔습니다. 유럽과 일본도 대부분 다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높아졌습니다는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는 사실 오늘 상승했고 거품 우려가 제기됐던 나스닥은 하락되는 모습인데요. 그중에 오늘 사실 IMF 경제 전망과 함께 파월이 우리 캐서께서 얘기했습니다는 9월에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QT, 쿼런티 타이트닝, 즉 양적 긴축도 종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트럼프의 스트레스 지수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월 FOMC 회의 후에 탈화폐 트레이드라는 이 신조어가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QT를 점차 종료해 나가겠다, 아마 몇 달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고 이런 상황들이 이 새로운 신조어 탈화폐 트레이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9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사실 9개월 만에 인하 쪽으로 재개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달러 가치라든가 이 법정 토말 가치가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때부터 1년 전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해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베이스먼트니까 일부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탈화폐 거래보다는 탈법정화폐 이렇게 거래다 이렇게 볼때습니다. 디베이스먼트니까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탈법정화폐 거래다 이렇게 볼때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9월 달에 FOMC에서 기준금 내렸죠. 근데 이번에 파월이 오늘 사실 QT로 축소하겠다. 그럼 유동성이 그만큼 공급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법정 통화 화폐는 종이 화폐 거래가 명목 가치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신앵커가 갖고 있는 이렇게 100달러짜리가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거 가지고 다른 데로 빨리 옮겨쳐야죠. 예. 옮겨서야죠. 이게 탈법정 화폐 거래다. 정확한 영어는 지금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다. 그래서 탈법정 화폐인데요. 미국은 법정 화폐가 달러죠. 그러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건 미국의 같은 경우는 탈달러화 조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원화죠. 탈원화. 일부에서는 이제 원화의 타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원화로부터 탈원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탈위안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랜만에 신조에 해당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즉 탈법정화폐 거래는 결국 중앙은행, 법정화폐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중앙은행입니다. 위상이 흔들릴 때. 그 다음에 법정화폐는 종이화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실질 가치가 유지하기 어려울 때 금이라든가 이런 화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쪽으로 빨리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금 혹은 대안화폐로 자산이 이동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탈화폐 거래라는 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랑 독립성이 좀 흔들릴 때 더 커지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맡고 있는 게 미국 연준인 거죠. 그럼요. 사실 탈법정화폐라는 편에서 그 법정화폐, 리겔 탄다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중앙은행이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의 주도권에서 흔들리면, 독립성이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달러라든가 원화라든가 위안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유가 상당히 힘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다른 세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흐트러는 문제를 전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세계 중앙은행 격이 결국 페드이기 때문에 좀 페드는 독립성을 유지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금리 변경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된다. 근데 또 본인이 당선되니까 또 기준금리를 대폭 1%까지 떨어져라. 이런 얘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예고도 없는 페드의 방문이라든가 자기 팀 트럼프 퀴즈로 이사를 바꾼다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024년 5월 달에 페드 개편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 2022 계획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중앙은행을 축소시킨다. 중앙은행을 팀 트럼프 쪽으로 바꾼다 하면 중앙은행의 발권적 문제에서 자, 중앙은행은 왜 그럴까? 발권 기능의 독점, 중앙은행 3대 은행 중에서 발권력의 독점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약화시킨다. 근데 코인이라든가 민간 쪽을 흡수한다. 프리뱅크가 되는 거죠. 프리뱅크.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중앙은행만 발권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법정화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앞으로 M2라든가 M3라든가 우리가 통화의 증가율은 어떻게 산출할까? 예. 자, 우리가 통화의 지표에서는 M1, M2, M3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대안화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L1, L2, L3, L4, L6, L7, LA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화량을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정화폐 같은 경우는 실질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의심에서 이와 같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탈법정화폐 거래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올 들어 미국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탈화폐 트레이드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이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재테크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브리싱 랠리들은 아니다. 극단적 위험 자산과 극단적인 안정 자산이 왜 같이 갈까? 예. 다 에브리싱 랠리는 모든 재테크 재산이 올라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뒤에 보실 수 있는 분야가 자, 탈법정화폐 거래,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하면 어떠냐? 물가 안정 기능을 누가 잡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차피 물가가 안정돼야 명목 가치에 해당되는 명목 종이화폐에 해당되는 이런 중앙은행의 신뢰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제1선 목표가 물가 안정입니다. 지금 중앙은행에 대해서 금리를 내려라 하고 QT라든가 이런 층도 축소해라, 유동성이 공급한다. 근데 재정 쪽을 보겠습니다. 자, 재정은 더거든요. 지금 현대통화론자이자 피케티 공식에서 성장률과 우리도 비슷한 수준이 있습니다. 성장률이 금리를 높으면 빈대 더 쓰자. 재정 팽창적 기조입니다. 이게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지금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자, 성장률 2달분 높다. 두 가지가 되겠죠. 성장률 못 올려? 지금 대통령이 하는 정부에서 보면 우리나라 아니고요. 이렇게 트럼프가 성장률을 단계 못 올려? 그러면 성장률에서 금리보다 높은데 성장률 못 올려? 금리를 낮추면 되죠. 그러면 재정 쓰자는 얘기죠. 예.
이게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자꾸 금리를 내려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 쪽에서 돈 막 쓴다. 그럼 인플레가 재정발 인플레죠.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재정에서 나오는 인플레 요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화폐, 리얼 텐더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 지금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훼손하면 누가 지금 인플레를 잡을 것이냐? 인플레 기대 심리가 그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자, 앞으로 달러가 갖고 있는 것이 자꾸 뭐냐? 가치가 떨어져? 뭐 이런 쪽에 의심이 되면 지금 신행커가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미국 특파원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100 정도는 있으시겠죠. 그러면 뭐냐? 금 같은 거로 빨리 사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왜 극단적인 위험 자산과 극단적인 안전 자산을 같이 선택할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화폐 트레이드 대상으로 실질 가치가 있으면서 화폐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금이니까 그래서 지금 금이 오르고 있는 거고 이 현상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뭐 미국 안 갔다 와도 $100 있는 분들 많으니까요. 달러 네. 있으면 금 사는 게 맞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반드시 이제 개인의 재테크 사내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의 재테크에서 달러 대신해서 금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사실 포트폴리오 조정을 어떤 쪽으로 조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방향성의 방향성을 문제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만큼 불확실하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Flight to Quality에서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안정자산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자산의 수요, 과거에는 달러도 분산시키고 국채도 분산시키고 금도 분산시켰거든요. 근데 미국의 국채는 디폴트 문제. 그래서 안정자산의 선언을 분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달러도 뭐냐? 자, 이번에 탈 베이스먼트홀에서 달러도 안정자산 기능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전부 탈달러도 앞서 말씀드린 디베이스먼트는 새로운 게 아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법정 통화가 달러니까 디베이스먼트를 명목상으로 보면은 용어상으로 보면 탈법정화폐 거래지만 자, 미국 입장에서는 탈달러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언론이 써줘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전통화로서는 달러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국채가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선택 범위가 제한돼 있다. 금으로. 그리고 디베이스먼트 금을 그런데요. 금은 화폐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 가치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플레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진다. 인플레 잡지 못한다 하면 인플레 해칭으로서 안정자산 수요와 함께 금에 대한 인플레 해칭 수요가 더 가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원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 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1차 도안수 가격 0보다 크고 2차 도안수 값에서 자, 이 금가격이 지금 4,000달러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수요연수당, 예, 어제도 그렇습니다. $100, 오늘도 금의 전문가가 이렇게 어제 하루에 $100 이상 올라갔으니까 오늘 금 떨어진다 하지만 오늘도 금도 아마 금값을 보여주겠습니다.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법정화폐는 달러 기능을 못할 때는 화폐 기능을 하고 인플레든가 안전자산으로 동시에 확충할 수 있는 금 쪽으로 돼서 결국 화폐 개혁 문제가 근본이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개항을 할 수 있는 게 본인 자신의 화폐 개혁을 필요성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11년에 미트 롬니랑 그때 당시에 이제 공화당 후보였습니다. 예. 근데 미트 롬니랑 친구 관계다. 지금은 이제 앙숙 관계를 표현했거든요. 그렇게 됐죠. 예. 근데 그때 당시 미트 롬니에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근본이제 월드뱅크의 그때 당시에 총재와 함께 이 미트 롬니가 근본이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때 전적으로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미트 롬니가 지금 앙숙 관계가 되지만 트럼프는 근본이제에 대해서 미트 롬니가 앙숙 관계에서 근본이제에 대해서 바뀌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올해 연초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게 페니 폐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방송에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까? 금값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까? 해서 이 작은 변화지만 2011년에 근본이제 화폐 개혁과 관련해서 페니 폐지 의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맥을 같이 하죠, 맥을.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문제와 함께 화폐 개혁에 불을 당기는 것이 아니냐. 어느 쪽으로 근본이제로 선언하는 게 아니냐. 탈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이런 쪽에 예측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국채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금 탈법정화폐 거래 대상으로
금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해 주신 스테이블 코인 사실 이거는 저희 투자자한테 약간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이 반짝 거래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만한 자산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요즘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코인 거래에서 단기적으로 예. 예측하는 시각에서 중장기로 예측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코인에 대해서는 가격 전망이다. 왜냐하면 너무 단기 예측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측이 실패했죠. 그죠? 뭐 50만 달러 간다. 뭐 경우에 따라서 200만 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에 코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좀 이렇게 기간을 길게 지금 예측하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왜 그럴까 하면 결국 코인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화 되느냐, 대중화 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한번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측 전망에 대해서 길게 보는 시점을 그런 쪽으로서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 이 코인이라든가 이런 게 국민 생활에 파고든다면 화폐 기능에 자, 코인이 얼마큼 담당할까? 코인 같은 건 산업적인 측면에서 유틸리티 측면, 효용적 측면은 있다. 그래서 법정 화폐, 국가에서 국가에서 지금 권력에서 화폐 기능을 약화시키니까 자, 법정 화폐가 갖고 있는 단점을 번증해서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0반개 이렇게 거래량 제한. 그리고 국가에서 제니어스 법에서 화폐 기능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법정 화폐에서 실질 가치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코인이 다시 한번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차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니어스법 나오고 난 이후부터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추세와 이더리움 가격 추세와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이렇게 선호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지니어스법에서는 이후에 추진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이 확정돼 있으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선호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 개인 간의 단순한 화폐 기능이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뭐냐? 스마트 컨택트라는 개념을 도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폐 기능을 하려면 대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폐는 세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케인즈 안에 보면은 거래적 동기, 가치 저장 기능, 회계 단위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케인즈 안에 거래적 동기, 가치 저장 보유 기능, 그다음에 투기적 예비적 수요도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과 함께 이더리움이 더 선호되는 요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이스먼트는 장기적으로 금값보다는 장기적으로 이게 디베이스먼트의 거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그다음에 그보다는 이더리움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국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달러 같은 법정 화폐보다 금 혹은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대안화폐가 계속 각광을 받게 되면 이게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탈달러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 아닙니까? 예. 각국 중앙은행들이 탈달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외환보고 비중되고 개인의 입장에서 재테크도 이제는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탈달러 거래에서 금이라든가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정화폐가 지금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이제는 국민의 화폐 생활에 법정 리겔 텐더가 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국민의 대중화된 법정 통화를 하려면 자 지금 얘기 나오는 지니어스 법에 이게 코인과 관련돼서 이걸 공식적인 중국처럼 법정 화폐 기능을 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 화폐 개혁이라든가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근본위주로 환원시키지 않느냐 하는 화폐 개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본다면 국민들의 화폐 상황은 획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화폐 발전사를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실물 껍데기, 조개 껍데기 같은 실물 화폐죠. 예. 용방의 이중 절취가 어렵다 보니까 용방의 이중 절취다 보니까 이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법정화폐 제도가 해서 용방의 일체 복잡한 용방의 일체에서 법정화폐가 이거 됐던 거고 지금 이 법정화폐가 자꾸 뭐냐 중앙의 독립성 떨어지고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결국 금이라든가 코인 쪽으로 만약에 화폐가 된다면 국민의 화폐 생활에서는 200년을 갖고 있는 법정 종이화폐 이거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금이라든가 이런 코인 같은 실물 내지는 변형된 실물 가격으로
화폐 기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큰 추세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세상을 대비하는 때에 대한 아이디어 역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